김여정이 웃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15년간 저는 그녀의 바로 옆에서 일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숙청 명단을 정리하며 북한 최고 권력의 중심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녀가 제 아들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과연 저는 어떻게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여름, 저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발령받았습니다. 31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에서 10년을 일한 끝에 얻은 자리였습니다. 최진혁 동무, 축하하네. 자네는 이제 당 중앙의 핵심 일꾼이야. 상급 간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직 지도부.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부서 중 하나였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당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동무, 이 서류들부터 정리하게. 간부들 인사 기록이야. 동료가 건넨 파일에는 수백 명의 이름과 경력, 가족관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인사관리라고 생각했죠.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김여정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일꾼인가?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예, 최진혁입니다. 저는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한눈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딸, 김정은의 여동생.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녀는 짧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차갑지만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당 일꾼으로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당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장례 준비, 권력 이양 절차, 간부 재배치까지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동무, 김여정 동무께서 부르신다. 2012년 초, 저는 그녀의 직속 보좌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네가 내 보좌를 맡게 됐네. 회의록 작성, 문건 정리, 지시 전달이 주 업무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가족을 보좌한다는 것. 이것은 북한에서 최고의 특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 고기, 심지어 수입 과일까지요. 아내는 당 선전선동부로 승진했고 아들은 최고 수준의 타가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아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당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김여정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냉철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일을 잘하면 인정해줬습니다. 최동무 보고서는 항상 깔끔하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성하면 보상받는다. 당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그날은 평양 전체가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최동무, 긴급 회의야. 당장 오게. 새벽 5시, 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당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김여정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동무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성택을 즉시 숙청합니다. 관련자 색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당 행정부장. 북한에서 손꼽히는 실세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최동무, 숙청 관련 문건을 정리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문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된 간부들의 명단, 수십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친절했던 선배들.
이 사람들이 정말 반역자일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당의 결정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며칠 후 장성택의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TV에서 방송되는 재판을 보며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숙청은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 명의 간부들이 사라졌습니다. 최동무,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파일 정리해. 예. 제 책상 위에는 매달 새로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력을 정리하고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얼굴이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박철호, 저와 같은 해에 입당한 동기였습니다. 박동무가 왜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대. 그게 숙청 사유가 되나? 요즘은 그런 것도 반당행위야. 조심해. 동료의 경고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2016년 박철호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보, 우리 조심해야 해요. 집에서 아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알아.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 저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7년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더욱 커졌고 저의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최동무, 이번 숙청건은 비밀 유지가 중요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숙청의 기준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충성스럽던 간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제 안에서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에 특사로 다녀온 후 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조선은 생각보다 발전했더군. 고위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일 뿐이오. 다른 간부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남한은 정말 어떤 곳일까?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걸까? 하지만 그런 궁금증조차 위험했습니다. 최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인가? 김여정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 2019년 저는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동무, 너무 긴장하지 마시오. 당을 믿고 충성하면 문제없소.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성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박철호도 충성했고 사라진 간부들도 모두 충성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운 당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미래는 안전할까? 이 체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평양도 통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최동무, 방역대책회의 자료 준비했나? 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방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통제, 정보 차단, 단속 강화,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김여정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코로나는 핑계였고 진짜는 체제 강화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마저 통제되었습니다. 평양 특권층인 저희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지방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함경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던데. 쉿,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동료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숫자들을 봤습니다. 사망자 통계, 식량 부족 현황. 하지만 그 숫자들은 위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고하지 말게. 원수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 상급 간부의 지시였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거짓만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 제 아들이 21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에 입당 신청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구나. 숙청과 공포, 거짓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동무, 이리 와보게. 김여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동무 아들, 김철수 동무 말일세. 예, 무슨 일입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학에서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제보가 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사가 필요해. 자네가 직접 하게. 아버지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겠지?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험이라는 것을, 제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만약 제가 아들을 감싸면 저도 끝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고발하면 제 아들이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철수야, 나 좀 보자. 예, 아버지. 아내를 내보내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너 정말 남조선 영화를 봤니? 아버지. 아들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누가 USB를 줬는데. 호기심에. 죄송합니다. 이 자식아.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 참았습니다.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다. 김여정 동무가 조사하라고 했어. 아버지가 조사를. 그럼 아버지가 저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답이 없다고.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모두가 희생양이 된다고. 철수야, 잘 들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길 나가야 한다. 예, 무슨 탈북이야. 남조선으로 가는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저는 달러를 좀 모아뒀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2만 달러. 탈북 비용으로는 부족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보였습니다. 최동무.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떤가? 저는 보위부 담당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삼엄하죠. 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뇌물. 북한에서 모든 것은 뇌물로 해결됩니다. 2022년 봄부터 2024년 초까지 저는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브로커 접촉, 루트 확인, 위조 서류 준비. 아내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 간부인 그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 나 출장 간다. 신의주 쪽으로. 조심해서 다녀와요. 2024년 3월 15일, 저는 평소처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만 데리고. 아버지,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안 가면 우린 끝이야.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15년을 일한 당 청사도, 제 아파트도, 그리고 아내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저희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가 위험하다고 하셨죠? 그래. 지금부터는 한 치 앞도 모른다. 브로커가 지정한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낡고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밤 10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동무 씨죠? 저 김철민입니다. 브로커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돈은 준비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2만 달러. 좀 부족한데요. 원래는 3만 달러는 있어야. 이게 전부입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긴, 당 간부시니까 특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넘어가서 비용이 더 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브로커가 나가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야, 무서우냐? 예, 솔직히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이미 왔어.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저희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말하지 마시고요. 브로커의 안내로 저희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오늘은 물이 좀 얕습니다. 운이 좋네요. 여기서 건너갑니까? 네. 철조망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경비대한테 뇌물 먹였으니 1시간은 안전해요. 1시간. 딱 1시간의 기회. 자, 지금 가십시다. 저희는 철조망을 빠져나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물이 너무 차가워요. 참아. 조금만 더. 발밑의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탕. 총소리. 빨리. 뛰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물이 튀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도 뛰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헉, 헉. 저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우리 해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북한이 아닙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타세요. 단둥까지 갈 겁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5명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저희는 덜컹거리는 짐칸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한 건가요? 아니, 중국도 위험해.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그럼 한국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도망쳐야 해.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새벽녘,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단둥입니다. 저희는 허름한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다음 이동 준비할게요.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상황 봐야죠. 불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저희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브로커가 밥 가져온대. 하루에 한두 끼,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동무, 다음 이동 준비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가야 합니다. 베트남이요? 네.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제 이름으로 수배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김여정 동무 직속 보좌관 최진혁, 반역자로 지목. 즉시 체포하라. 상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꼭 한국까지 간다. 예, 아버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단둥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조용히 하세요. 브로커의 경고에 저희는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밤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조용히. 저는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후,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월 말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베트남까지 갈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한 달이나. 그리고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10,000달러 더.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럼 베트남 가서 일하면서 갚으세요. 아니면 여기 남든가. 저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가서 갚겠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하죠.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탈북자가 10명이나 됐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필사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검문소 지나갑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실었어? 농산물이요. 확인 좀 해보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짐칸 문을 여는 소리.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됐어. 가. 다행히 깊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걸까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휴, 살았네. 옆에 있던 탈북자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 검문소가 더 많아요.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다음 이틀간 저희는 검문소를 5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매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4번째 검문소에서 한 탈북자가 잡혔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브로커가 외쳤고 저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철수야, 따라와.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저희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에 발이 찍혔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 저희는 작은 계곡에 숨었습니다. 헉, 헉.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다. 일단 숨어 있자. 그날 밤, 저희는 계곡에서 떨며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해. 연락처 어디 있지?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찾자. 마을을 발견했고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진혁입니다. 어젯밤에. 아, 살아계셨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우린 어떡합니까? 일단 마을로 오세요. 거기서 다시 만나죠. 브로커가 알려준 곳으로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때로는 얻어 타고 배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휴, 무사하시네요. 운이 좋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북송됐을 겁니다. 북송.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았구나.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4월 중순, 저희는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브로커가 바뀝니다. 베트남 전문가한테 인계할게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말 조금 해요. 부탁합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밤에 산길을 타고 검문소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건 4월 20일이었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입니까? 예.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됩니다. 멀리 있습니까? 하노이까지 가야 해요. 사흘 정도 걸릴 거예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활기찼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 우리도 곧 자유로워질 거야. 4월 23일, 저희는 하노이 한국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 부를게요. 몇 분 후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예, 탈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외교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달 넘게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노이 한국대사관에서의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최진혁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의 직위와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국정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김여정 동무의 직속 보좌관으로 15년간 일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여정의 보좌관이었다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것, 당 내부 권력 구조, 숙청 과정, 모든 것을요. 최 씨, 이 정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만은 보호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5월 초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 가는 거죠?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도 모든 악몽이 멀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최진혁 씨, 아드님,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거치고 저희는 특별 차량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화천 통일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거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가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쏟아지는 자동차들. 아버지,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그래, 믿기지 않지? 평양도 도시였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온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불들이 다 뭐예요? 건물 불빛들이야. 전기가 이렇게 풍부하구나. 북한에서는 평양조차 밤이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밤이 낮 같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최진혁 씨, 여기서 석 달간 교육받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 적응, 언어, 취업 등을 배우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화장실, 샤워실. 아버지, 여기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그래, 신기하지? 북한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개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실에 있던 탈북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40명쯤 됐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양강도요.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소개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느 부서였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교육 과정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이걸 씁니다. 이 작은 게 전화기예요? 네,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메라, 모든 게 됩니다. 인터넷이 뭐예요?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럼 북한 소식도 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전 노동당 간부 탈북, 김여정 측근 실종.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진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들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괜찮아.
우린 이미 한국에 있어.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북한에 남은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며칠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 부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좌제로 지방으로 추방됐습니다. 당에서 제명됐고요. 제 잘못입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최 씨, 본인 탓이 아닙니다. 그게 북한 체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온 것에 대해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최진혁 씨,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정착 지원금을 받고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자.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출근이시죠? 그래. 떨리는구나. 저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46세. 북한에서는 당 간부였지만 여기서는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최진혁 씨,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는 탈북민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자빌들. 북한에서는 수백 명을 관리했지만 여기서는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불빛 아래 수많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음료수, 과자들. 이걸 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저는 감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표가 있어야 살 수 있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세요. 제가 먹고 싶어요. 그래, 사자. 저는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자유롭게.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 등장해 화면에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 하지만 제 가족을 위협했던 사람. 아버지, 저 사람이. 그래, 김여정이야. 무섭게 생겼어요. 무서운 사람이지. 하지만 우린 이제 여기 있어. 안전해. 저는 TV를 끄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9월,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탈북자입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저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저는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씨, 김여정에 대한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북한 내부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증언했습니다. 김여정의 권력 구조, 숙청 과정, 내부 분열, 모든 것을. 최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1월, 아들이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 정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는 자유니까. 내 꿈을 펼쳐. 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12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예쁘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금지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축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한 거 맞죠? 그래, 우린 행복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의 당 생활, 숙청을 목격한 공포, 목숨 건 탈출, 한 달의 도피.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북한에 남은 아내를 생각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지켰어. 철수는 이제 자유야. 그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희는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 떡국이 자유의 맛인가요? 그럴지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저는 이제 이곳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 그래, 우린 이제 이곳 사람이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로 살았던 최진혁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최진혁입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채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북한에 가서 아내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